안녕하십니까. 전하특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교재 하천수의 수질 관리 중에서 하천의 자정작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정작용이라고 하면 BOD와 DO를 놓고 봤을 때 어떻게 판단할 수 있죠? BOD의 농도는 유기물이죠. 그래서 오염 물질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천에 BOD의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오염이 된 상태. 반면에 유기물의 농도, 다시 말해서 BOD가 줄어들고 용존산소가 되는 DO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깨끗한 상태, 정화가 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내용적인 측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먼저 첫 번째, 생물학적 자정작용인 혐기성분해의 중간 화합물이 휘발성이므로 유효한 경우가 많으며 호기성분해에 비해서 장시간 요구된다고 그랬어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정작용이라는 것은 분해를 하는 거거든요. 분해를 했을 때 혐기성 분해와 호기성 분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혐기성 분해라는 것은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분해를 하는 것을 뜻하고, 그리고 호기성 분해라는 것은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 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 분해를 하게 되면 대부분이 유기물은 CO2와 H2가 되는 거죠. 반면에 혐기성 분해를 하게 되면 CO2와 CH4가 발생을 하나 그 외에도 NH3나 H2SO처럼 유해성이 많은 성분들이 배출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처리하는 시간을 보시게 되면 호기성이 혐기성보다 훨씬 빠르죠. 다시 말해서 혐기성 처리가 호기성 처리보다 속도가 많이 느려진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자정작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작용 중에서 생물학적 작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생물학적 처리에 의해서 우리가 주로 처리를 하죠. 왜 그러냐면 물속에서 자연 하천에서 우리가 자정이 된다고 하면 유기물이라는 오염 물질을 누가 처리를 하죠? 미생물이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정작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처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3번 화학적인 자정작용인 응집작용은 흡수된 산소에서 오염물질이 분해됐을 때 발생되는 탄산가스가 물의 pH를 증가시켜서 수산화물의 생성을 촉진시켜 용해되는 철이나 망간 등을 침전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리적 자정작용인 확산작용은 분자 확산과 난류 확산이 있으며 화천에서는 난류 확산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겨울보다는 여름의 자정작용이 크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자, 겨울보다 여름의 자정작용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 미생물의 활동이 어때요? 자, 미생물의 활동은 여러분들이나 저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아주 날씨가 추울 때와 날씨가 아주 더울 때 우리가 바깥에 야외 활동은 주로 언제 많이 하죠? 겨울 같은 경우 여름에서도 실내 활동을 많이 하겠지만 특히 겨울 같은 경우는 거의 실내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 미생물이 마찬가지. 그래서 미생물은 온도가 낮은 상태보다는 온도가 높은 상태, 특히 중온 상태라고 하는 35도C 전후에서 가장 활발하게 반응을 많이 하는 거죠. 따라서 겨울보다는 여름에 미생물에 의해서 자정작용이 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타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생물학적 자정작용은 미생물에 의한 유기물 분해 작용과 광합성 작용으로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서 여러분들이 가끔씩 이제 전화를 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전화를 주시는데 뭐냐 하면 요 내용이에요. 탄산가스라는 게 뭐죠? 탄산가스라는 게 CO2예요. 그래서 CO2라는 것은 산성의 물질이죠. 그러면 산성의 물질이 발생을 하게 되면 pH가 감소를 해야 되는데 왜 증가를 하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탄산가스가 H2와 반응을 하며 물속에서 반응을 하면 OH-를 생성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또는 HCO3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단순하게 탄산가스만 보는 게 아니라 탄산가스와 물속에서 물이 반응을 했을 때 생성되는 물질에 의해서 수산화물이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수산화물이 형성되기 때문에 pH가 증가된다고 표현하니까 여러분들 단순하게 CO2의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을 보겠습니다. 하천의 자정작용에 대한 내용으로서 잘못된 것은 어느 것인가? 가번의 생물학적 자정작용인 혐기성분해는 중간 화합물인 휘발성이므로 유효한 경우가 많으며 호기성분해에 비해서 장기간 요구된다. 지금 바로 우리가 했던 내용이 그대로 문제로 출제된 겁니다. 나번의 자정작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생물학적 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자정계수는 탈산소 계수와 제포기 계수를 뜻합니다. 자, 조금 이따 우리가 배우겠는데 자정계수라는 것은 얼마만큼 자정이 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로 나타내는 기준값이거든요. 그래서 자정계수를 판단을 했을 때는 제포기 계수라는 K2에서 탈산소 계수라는 K1을 나눠준 값이에요. 그래서 제포기 계수나 탈산소 계수는 단위가 있겠지만은 자정계수는 단위가 없는 무차함수가 되겠죠. 따라서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자, 그리고 라번 화학적 자정작용인 응집작용은 흡수된 산소에서 오염물질이 분해됐을 때 발생되는 탄산가스가 물의 pH를 증가시켜 수산화물의 생성을 촉진시키므로 용해되어 있는 철이나 망간을 침전시킨다. 그래서 이 문구에서 탄산가스가 발생하는데 물의 pH가 증가된다고 그랬으니까 오답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바로 체크하는 사람이 있는데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탄산가스라는 CO2가 발생을 해서 물과 반응을 해서 HCO3-나 OH-를 형성을 시켜서 수산화물을 발생하게 돼요. 그 수산화물을 발생해서 실제로 pH가 증가하게 되는 그런 뜻입니다. 자, 팁에 보시게 되면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천이 있어요. 하천 중에서도 가장 큰 강, 우리가 본류라고 하죠. 그 다음에 본류로 들어오는 대도시에서 오염물질을 가지고 본류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지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쪽을 우리가 본류라고 볼 수 있고 여기를 지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본류에서 가지고 있는 유량과 농도 Q1, C1이라고 표시합니다. 그리고 지류가 가지고 있는 유량과 농도를 Q2, C2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지점이 뭐냐 하면 혼합 지점입니다. CM으로 보통 표시를 하죠. 그래서 혼합 지점은 여기는 뭐죠? 여기는 만나는 점. 만나는 점에서는 농도를 측정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혼합된 지점에서 측정하죠. 그래서 혼합 농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각 지점의 유량과 농도를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해서 유량의 합으로 나눠줘요. 지금은 두 개이기 때문에 각각을 곱해서 Q1, Q2로 나눠줍니다. 만약에 지류가 한 개가 더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Q3, C3가 있겠죠. 여기에 Q3, C3 그리고 나누기에서 Q3를 더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두 가지만 있어도 세 개, 네 개는 동일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혼합 공식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제를 봐야지 우리가 혼합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해결을 할 수 있어요. 그죠? 따라서 문제를 보시면 어떤 A 도시에서 유량이 4.2m의 삼성/s, 유속이 0.4m/s, BOD가 7mg/L인 하천이 흐르고 있다. 이 하천의 유량이 25.2m의 삼성/m, BOD가 500mg/L인 공장 폐수가 유입되고 있다면 하천수와 공장 폐수와 만나는 지점의 BOD 농도를 계산을 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자, 지금 이 내용을 그림상으로 한번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에 공장이 있고 여기가 하천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Q1 하천의 유량이 지금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4.2m의 삼성/s. 자, 이때 BOD가 C1이 BOD입니다. BOD가 7mg/L이에요. 자, 그리고 공장의 값을 나타내 보면 공장의 유량이 Q2로 표현을 할게요. 자, Q2라는 값이 지금 얼마냐면 52.2, 25.2. 자, 그때의 농도 C2가 얼마냐 하면 500mg/L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혼합 공식 있죠. 따라서 혼합 공식 CM은 Q1, C1 플러스 Q2, C2 나누기 Q1 플러스 Q2가 되는 거죠. 그런데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Q1의 시간 단위는 세컨데 Q2의 시간 단위는 뭐예요? 미니체예요. 그래서 세크로 환산을 하든 미니체로 환산을 하든 반드시 여러분들이 환산을 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위치는 CM, 혼합 지점에서의 농도를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 Q1 자리에 4.2 미터의 삼성퍼세커, C1 자리에 7mg/L, 그리고 Q2 자리에 25.2 미터의 삼성퍼미니처, C2 자리에 500mg/L를 대입을 했어요. 대입을 한 다음에 Q2 자리에는 뭐를 보정을 해야 되죠? 시간을 보정을 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Q2의 시간 단위 분을 세크로 환산했어요. 그럼 어떻게 환산하면 되죠? 1분은 60초다 이렇게 보정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제일 조심을 해야 되는 단계가 뭐냐면 시간 보정이에요. 그래서 수질 같은 경우에서는 day를 hour로, hour를 세크로 이렇게 시간 단위를 보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보정하라는 단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보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시험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알아서 보정을 하느냐? 어떻게 알아서 보정하면 되죠? 그렇죠. Q1과 Q2가 주어졌으니까 Q1과 Q2가 서로 시간 단위가 다르면 또는 단위가 서로 다르면 같은 단위로 보정을 해준다는 생각을 하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계산하시면 얼마가 되느냐면 51.82mg/L라는 값이 산출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정계수입니다. 자, 자정계수라고 하면 말 그대로 뭐냐면 자정이 되는 계수를 자정계수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하천자천에서 이렇게 하천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하천이 있는데 오염물질이 되는 유기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유기물을 BOD라고 봅시다. 자, BOD가 있어. 그러면 이 BOD가 생성되게 되면 이 BOD라는 유기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뭐가 나타나죠? 미생물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 미생물이 나타나서 물 속에 있는 유기물, 산소를 이용을 해요. 산소를 이용해서 유기물을 분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분해했을 때 뭐가 소모되죠? 산소가 소모돼요. 이때 소모되는 산소량을 K1이라고 해서 탈산소 계수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하천은 공기와 접하고 있죠. 그래서 대기하고 접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산소가 들어가요. 근데 산소가 워낙 잘 녹지 않는 물질이기 때문에 하천에 산소가 많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하천에는 녹을 수 있는 산소의 최대값이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뭐죠? 포화산소 농도. 포화산소 농도 이상은 녹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기 중에 있는 산소가 하천으로 녹아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K2라고 해요. K2라고 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제폭기 계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제폭기 계수.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나타내는 단위는 탈산소 계수든 제폭기 계수든 단위는 어떻게 표현하죠? per day로 표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자정계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정계수는 제폭기 계수에서, 다시 말해서 제폭기 계수라는 K2에서 탈산소 계수라는 K1을 나눠준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시험에서는 설명이 잘못된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 나왔을 때는 탈산소 계수 나누기 제폭기 계수로 나오면 틀렸어요. 그래서 제폭기 계수에서 탈산소 계수를 나눠줍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자, 자정계수를 보통 F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정계수는 제폭기 계수 K2 나누기 탈산소 계수 K1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폭기 계수와 탈산소 계수의 단위는 각각 뭐라고 그랬어요? per day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정계수의 단위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정계수의 단위는 없겠죠. 왜? K2에서 K1을 나눠주기 때문에. 그래서 단위가 있다 이렇게 나와도 틀린 문구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정이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한계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하면 유속이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물에 흐르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자정이 빨리 일어나요. 왜? 오염물질이 순식간에 없어지잖아요. 오염물질이 고여있다는 자체가 벌써 자정이 안 된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유속이 빠른 조건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럼 유속이 빠르려고 하면, 유속이 빨라지려고 하면 기울기, 구배가 어때야 되죠? 구배가 커야 해요. 그 다음에 수심이
얕아야지 체류하는 게 없겠죠. 수심이 얕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조건을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유속이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유속이 빠르면 빠를수록 자전계수가 커진다. 자, 그런데 6번에 별표되어 있는 이 부분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돼요. 왜 조심을 해야 되느냐면 많이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자, 온도가 높아지면 자전계수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이 높아진다고 해요. 왜 그렇죠? 온도가 증가하면 K2라는 제포기 계수도 증가하고 K1이라는 탈산소 계수도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증가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자전계수라는 것은 제포기 계수와 탈산소 계수의 상대적인 값이란 말이에요. 상대적인 비예요. 그러면 두 개가 동일하게 커지든지 두 개가 동일하게 작아지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불행하게도 K1과 K2는 온도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달라져요. 자, 온도가 높으면 K2, 여기서 K2라는 것은 공기니까 기체죠. 기체가 잘 녹아요? 잘 안 녹아요? 잘 녹지 않아요. 잘 안 녹는다고 해서 안 녹는 게 아니에요. 조금 녹는다는 뜻입니다. 잘 녹지 않는다는 것은. 반면에 온도가 높으면 미생물의 활동성은 어때요? 미생물의 활동성은 엄청나게 왕성하게 일어나요. 온도가 낮을 때보다 온도가 높을 때 훨씬 미생물의 활동성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K2와 K1 중에서 어떤 게 커지는 거죠? 둘 다 커지지만 상대적으로 더욱더 크게 이루어지는 것은 K2가 아니라 K1이 되는 거예요. 둘 다 커집니다. 커지지만 K1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커져요. 그러니까 지금 온도가 증가했을 때 자전계수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구가 헷갈리니까 시험에서 자주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정이 잘 되는 자전계수가 큰 순서를 나타내 보면 유속이 제일 빠른, 다시 말해서 물이 가두어지지 않는 폭포가 가장 크게 되죠. 그리고 유속이 빠른 하천, 완만한 하천, 조그만 연못. 연못 같은 경우는 물이 가두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정작용이 느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대로 잘 정리를 해서 시험에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8번에 유기물질의 구조가 간단할수록 탈산소 계수는 증가를 하게 된다. 자, 문제 3번. 자정상수의 영양인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번에 수심이 깊을수록 자정상수는 커지는 게 아니고 작아지겠죠. 작아집니다. 자, 그리고 나번 수온이 높을수록 자정상수는 작아진다.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이 문구가 틀린 것 같지만은 K2와 K1의 상대적인 값이기 때문에 온도가 증가하면 미생물의 분해 속도가 크기 때문에 물속에 있는 산소 소모량이 커져요. 그래서 K2에 비해서 K1이 커지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속이 완만하면 자정상수는 어떻게 되죠? 작아집니다. 그리고 바닥 구배가 클수록 자정상수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유속이 빠르게 되는 조건들은 자정계수가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온도적인 측면에서 온도가 상승하면 K2보다 K1이 상대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자정계수는 작아진다라고 반드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제포기 계수입니다. 자, 제포기 계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를 뜻하는 거죠?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물 속에 녹아 들어가는 값을 K2로 표시하는 거죠. 자, 제포기 계수. 마찬가지 유속이 빠르면 빠를수록 그리고 물의 혼합이 크게 일어나면 크게 일어날수록 다시 말해서 척류와 난류가 있죠. 척류라는 것은 일정한 상태로 흘러가는 호수. 난류라는 것은 태풍이나 장마, 큰 비가 왔을 때 하천에서 물결이 크게 일어나면서 흘러가는 형태. 어느 쪽에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많이 녹일까요? 당연히 물이 굽이쳐서 흐르는 난류가 형성됐을 때 훨씬 많은 양을 녹이겠죠. 따라서 첫 번째, 유속이 클수록 제포기 계수는 커지고 수심이 얕을수록 커지고 그리고 제포기 계수가 커지면 자정계수는 커지죠. 그 이유는 자정계수와 K2라는 제포기 계수는 어떤 관계? 비례관계. 왜? 자정계수 F는 K2 나누기 K1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경사가 급할수록 커지고 하상이 커질수록 커지고 수온이 높을수록 커지고 교란, 물의 구비가 많이 일어날수록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포기 계수가 커지는 것은 무조건 유속이 큰 조건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K1이나 K2, 제포기 계수나 탈산소 계수는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온도가 커지면 당연히 증가합니다. 근데 자정상수를 계산했을 때는 K2 나누기 K1의 상대적인 값이기 때문에 K2가 커지게 되면 증가하지만 K1이 커지게 되면 반대로 감소하는 특징을 가지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기체는 온도가 낮으면 잘 안 녹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잘 안 녹는다는 말은 감소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죠? 물속에 녹고 있는데 어떻게 감소할 수 있어요?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작게 녹는다는 말을 감소한다라고 표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K2 같은 경우에서는 수온이 높을수록 많이 녹진 않아서 그렇지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게 되면 우리가 대기하고 다르게 수질 같은 경우에서는 온도를 우리가 보정할 수 있는 방법이 직접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보정식을 이용해서 온도를 보정하게 됩니다. 이제 어떤 경우냐면 K1을 우리가 많이 써요. 탈산성 계수를 많이 쓰는데 20도씨의 탈산소 계수를 우리가 고정을 시켜놨어요. 그런데 21도, 25도, 18도의 K1을 계산하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게 보정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K1을 보정을 하는데, 자, 뭐를 보정을 하느냐 하면 지금 여기서 몇 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임의의 온도로 보정을 해요. 그럼 기준은 20도씨의 K1을 기준합니다. 20도씨의 K1을 기준하고 1.047이라는 보정 계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보정 계수의 T-20, 기준 온도가 20도니까 이렇게 식을 암기를 해서 사용을 하면 돼요. 그러면 보정 계수는 산업기사 시험에서는 보정 계수가 주어지는데 기사는 보정 계수가 K1에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번식을 반드시 보정 계수까지 같이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K2 같은 경우에서는 형식은 1번의 K1과 동일해요. 단지 뭐가 달라지죠? 보정 계수가 달라지죠. 여기서는 굳이 보정 계수를 암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험에서 출제했을 때 K1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정 계수가 다 주어졌어요. 그리고 요즘은 K1도 보정 계수가 주어지는데 기사 같은 경우에서는 안 주어질 수도 있거든요. 산업기사도 마찬가지.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1.047이라는 보정 계수는 여러분들이 하나를 외우도록 하세요. 자, 다시 정리하면 내가 T도씨에 해당하는 K1을 계산하고 싶어요. 그럼 기준이 20도씨의 K1이니까 20도씨의 K1에다가 보정계수 1.047을 곱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T-20성을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직접적인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직접적인 문제로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상당히 즐겨서 쓰는 식이니까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예제 4번 A 하천의 탈산소 계수를 조사하고 결과 20도씨에서 0.19%D였다. 하천수의 온도를 20도씨로 증가되었다면 탈산소 계수를 계산하시오. 온도 보정 계수는 1.047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온도 보정식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K1, 20도씨의 K1 기준이 얼마가 되는 거죠? 0.19%D. 그리고 보정 계수 1.047, 온도가 몇 도예요? 온도는 25. 그래서 T도에다가 25도씨를 대입하고 그리고 K1 자리에 0.19%D, 보정 계수는 1.047. 따라서 계산하시면 0.24%D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게 되면 용존산소입니다. 용존산소. 자, 우리가 물속에 있는 용존산소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자, 용존산소는 유기물이 존재를 하게 되면 유기물이 분해됐을 때는 순식간에 소모가 돼요. 그 다음에 유기물의 분해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미생물이 산소를 소모하지 않겠죠. 그러면 대기 중에 있는 산소가 물속에 용해되기 때문에 물속에 있는 산소가 증가하기 시작해요. 그걸 우리가 자정이 된다고 그러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임계점까지 지금 산소가 임계점까지는 계속적으로 감소를 해요. 왜 그러냐면 유기물을 우리가 분해하기 위해서 미생물이 산소를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임계점을 기점으로 우리가 분해를 해야 되는 유기물이 거의 분해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기준을 하게 되면 K2와 K1 중에서 뭐가 커지느냐 하면 분해에 소모되는 산소량이 많으니까 K1이 커져요. 근데 이제 분해가 다 끝났어요. 그럼 뭐가 커지는 거죠? K1에 비해서 포기되는 K2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임계점을 기준으로 해서 쭉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변곡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래프가 갑자기 쭉 올라가는 점을 뜻해요. 일정한 시점이 되면 갑자기 쭉 올라가죠. 그만큼 산소가 많이 녹는 거죠. 자, 따라서 이 그래프를 우리가 서푼의 모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래프를 찾았을 때 용존산소의 그래프다 그러면 서푼의 모양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용존산소, 우리가 산소 부족 농도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소 부족 농도를 계산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값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하천이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가 출발 지점이고 여기가 마지막 지점이라고 하면 여기가 t가 제로일 때예요. 여기가 t가 t대일 때예요. 그러면 이 하천에서 여기서 CS라는 포화산소 농도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하천에 녹아 있는 산소 농도가 있어요. 그러면 초기 산소 부족 농도가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T데이가 흐른 후에 보면 CS라는 포화산소 농도는 동일해요. 그러면 T데이 후에 하천에 녹아 있는 산소 농도가 있겠죠. 그 다음에 T데이 후에 산소 부족 농도. 산소 부족 농도라는 것은 산소를 포기할 수 있는 농도예요. 이 값을 우리가 DT라고 해요. 이거는 초기 0시간 때 산소가 부족한 거고 이건 T시간 후에. 그래서 용어들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DT를 계산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여기서 DT라는 것은 K1 곱하기 L0 나누기 K2-K1 곱하기 10의 K1T 마이너스 10의 K2T 플러스 D0 곱하기 10의 K2T로 표기를 해요. 이 공식을 무조건 알아놔야 됩니다. 시험에서 엄청나게 자주 나와요.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 표현하는 L0라는 것은 최종 BOD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K1이나 K2는 다 주어지는 값들이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미수가 있습니다. K1 자리, K2 자리에 미수가 있는데 미수는 두 가지죠. 반드시 여러분들 시험 단서가 주어집니다. 미수를 나타냈을 때 상용대수 또는 자연대수. 자, 상용대수일 때 미수는 10, 자연대수일 때는 1을 사용해요. 그래서 반드시 미수를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산했을 때. 자, 그리고 D0라는 건 뭐냐면 D0라는 것은 초기 산소 부족 농도예요. 초기 산소 부족 농도는 제일 큰 값이 뭐죠? CS. 그리고 하천에 녹아 있는 산소가 C. 그래서 D0라는 값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포화 DO 농도에서 하천에 녹아 있는 DO 농도를 빼주는 거예요. 이 값은 초기 산소,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T가 제로일 때에 하천에 녹아 있는 산소를 뜻합니다. 왜? DT는 T데이 후의 산소 농도는 우리가 DT를 지금 이 식으로 계산하거든요. 자, 그리고 T라는 것은 뭐냐면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주어지면 주어진 시간을 사용하면 되는데 만약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면 시간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거리 나누기 유속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5번에 보시게 되면 산소의 포화 농도가 9mg/L인 하천에서 처음에 DO 농도가 6mg/L라면 물이 3일 유화한 후에 하류에서의 DO 부족 농도를 계산하시오. 최종 BOD는 10mg/L, K1과 K2는 0.1/D와 0.2/D, 미수는 상용대수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DT라는 산소 부족 농도 구하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수는 상용대수라고 그랬으니까 미수는 10이에요. 그래서 10을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문제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최종 BOD라는 10mg/L L0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D0만 계산하시면 돼요. D0라는 것은 포화산소 농도가 지금 얼마냐 하면 9mg/L. 그리고 처음 산소 농도가 하천에 6mg/L가 존재해요. 그럼 얼마죠? 3mg/L가 초기 산소 D0가 되는 거죠. 그래서 K1, K2 자리에 0.1/D, 0.2/D를 대입하고 L0 자리에 10mg/L 그리고 D0 자리에 3mg/L를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3.25mg/L라는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여기서 팁에 보시면 D0라는 것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D0라는 것은 포화산소 농도에서
처음 하천에 녹아 있는 산소 농도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지만은 기본적인 식 자체를 이해를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임계 시간 및 임계 농도예요. 자, 임계 시간을 우리가 TC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공식을, 이건 어차피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이 공식을 암기를 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세요. K1 곱하기 F-1분의 1 로그 F1-F-1의 L0분의 D0. 여기서 F라는 것은 자전계수를 의미하면서 K2 나누기 K1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임계 부족 농도는 L0 나누기 F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K1T. 여기서 L0라는 것은 BOD의 농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F라는 것은 자전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TC라는 임계 시간 그리고 임계 부족 농도 같이 공식을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문제 6번에 보시게 되면 어느 하천의 DO가 8mg/L, BODU가 20mg/L였다. 이때 용존산소 곡선에서 임계점에 도달하는 시간을 계산하시오. 온도는 20도씨, DO 농도는 9.2mg/L, 그리고 K1은 0.1/day, K2는 0.2/day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TC라는 임계점 도달하는 시간의 공식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공식을 알았어요. 그럼 뭐를 계산하죠? F라는 자전계수를 먼저 계산하세요. 그럼 자전계수는 K2 나누기 K1, K2가 0.2/day, K1이 0.1/day. 그럼 얼마가 되는 거죠? 2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D0를 계산하세요. 자, D0가 초기 산소 부족 농도예요. 초기 산소 부족 농도는 포화 산소 농도에서 하천에 녹아 있는 산소 농도를 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죠? 포화 산소 농도가 지금 문제 조건에서 9.2mg/L. 그리고 하천에 녹아 있는 산소의 농도가 지금 얼마죠? 8mg/L예요. 따라서 9.2에서 8을 빼면 1.2mg/L가 D0가 되는 거죠. 따라서 대입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계산기로 계산을 해주시면 임계점 도달하는 시간을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7번에 보시게 되면 어떤 도시에서 DO가 0mg/L, BODU가 200mg/L, 유량이 1.0m의 삼성퍼세커, 온도가 20도씨의 하수를 유량이 6m의 삼성퍼세커인 하천에 방류하고자 한다. 방류 지점에서 몇 킬로미터 하류에서 가장 DO 농도가 작아지겠느냐? 하천의 온도는 20도씨, BODU는 1mg/L, DO가 9.2mg/L, 유속이 3.6km/h, 혼합수의 K1은 0.1/day, K2는 0.2/day, 20도씨에서 산소의 포화 농도는 9.2mg/L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대수는 상용대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미수는 뭐가 되는 거죠? 미수는 1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거리를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하천의 유하거리, 유하지점을 계산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유속 곱하기 임계점 도달하는 시간을 곱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 조건에서는 뭘 계산해야 되느냐 하면 임계점 도달하는 시간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임계점 도달하는 시간을 먼저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위해서 단서를 이용을 해요. 먼저 자전계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K2에서 K1을 나눠주면 되겠죠. K2가 0.2/day, K1이 0.1/day예요. 그래서 2라는 자전계수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혼합 지점에서의 최종 BOD를 계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두 지점에서 나오기 때문에 뭐를 이용을 하느냐 하면 혼합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요. 그러면 하천에서 나오는 지금 여러분들 Q1이 얼마냐 하면 1.0m의 삼성퍼세커, 그리고 그때의 최종 BOD가 200mg/L 뜨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리고 두 번째 지점에서의 지금 나오는 그 하천 자체에서 우리가 지금 도시에서 배출되는 유량이 1.0m의 삼성퍼세커고, 그 다음 도시에서 배출되는 BODU가 200mg/L 뜨죠. 그러면 하천에서의 유량이 지금 얼마냐면 하천에서의 유량이 6m의 삼성퍼세커고 그때의 BOD가 1mg/L 떠요. 그래서 그 두 개의 값을 이용을 해서 혼합 공식을 이용을 해서 뭐를 계산하느냐? 혼합 지점에서의 BODU를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초기 산소 부족 농도를 계산을 했을 때도 포화 산소 농도는 동일하지만 혼합수 중의 DO 농도를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혼합수 중의 DO 농도를 계산했을 때
도시에서 배출되는 유량이 1.0m의 삼성/s, DO는 제로. 반면에 하천수의 유량이 6m의 삼성/s, 그때의 DO는 9.2mg/L라고 했어요. 따라서 혼합 공식을 사용해서 혼합수 중의 DO 농도를 계산하면 7.886mg/L가 나오죠.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예요? D0, 초기 산소 부족 농도예요. 그러면 포화 DO 농도 9.2에서 우리가 계산한 혼합수 중의 DO 농도 7.886을 빼주시면 1.314mg/L가 나오죠. 그러면 이 조건을 이용해서 뭐를 계산해요? 임계점 도달 시간에 대입을 하시게 되면 2.812day라는 임계점 도달하는 시간을 계산했어요. 여기에다 뭐를 곱하죠? 유속을 곱해요. 자, 그러면 속도가 지금 얼마냐면 유속이 3.6km/h예요. 이 값을 곱해서 뭐를 보정하죠? 이 값을 곱해서 hour를 day로 고쳐주시면 돼요. 왜? 지금 우리가 임계점 도달하는 시간이 day이기 때문에 유속의 시간 단위를 day로 고쳐서 계산을 해주시면 최종적으로 242.96km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계산한 공식이 여러분들이 약간 복잡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기준해서 하나씩 기초적인 내용과 기본적인 내용을 이용을 해서 공식을 먼저 이해를 하세요. 공식을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풀어주시면 누구나 풀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반복적으로 해보도록 하십시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